기존에 많은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해외 시장을 타겟을 했었고 해외 시장을 타겟을 해서 저는 좀 우려가 되었던 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우려를 너무 싹 씻고 성과를 잘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투자는 내일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의 내일은 바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모셨습니다. 본투글로벌 김종갑 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본투글로벌 이렇게 제가 활약상을 보니까 엄청난 일들 많이 하셨는데 정작 본투글로벌 센터 정확하게는 여기는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숨어서 일하시는 조직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를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게 저희 센터 이름 자체가 Born to Global, 글로벌을 향해서 하는 사업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접점을 갖지를 못해서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은데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술, 혁신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전담기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회원사로서의 기술 기업이라는 게 뭐 역사도 오래되고 뭐 사이즈도 뭐 상관없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해하는 벤처 기업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상장한 기업을 도와주긴 좀 그렇고요. 그렇죠. 비상장 기업 중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그다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규모는 좀 있는데 해외 사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투 글로벌 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기술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글로벌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해외 시장에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시장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 기업을 매년 선발을 합니다. 해마다 100개요? 선발을 해서 제일 처음에 해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리닝 한다고 해드리는데요. 법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 또 특허에 관한 것들, 또 마케팅 플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저희 그 내부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국제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클리닝을 해서 법적인 계약서 문제도 없고 또 회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잘 돼 있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고객 찾으러 다니는 서비스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들한테 투자도 좀 또 받게 해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그 글로벌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북미 시장 있죠, 남미 시장 있죠, 아시아 시장 있죠, 동남아 시장, 중동, 아프리카, 유럽, 유럽도 또 중부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 북부 유럽 이렇게 나누면 러시아는 제가 또 언급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시장, 지리적인 시장이 있고 또 분야도 요즘 기술 기업이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패션부터 시작해서 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이 100개를 쭉 세그멘트별로 나누다 보면 한 세그멘트에 한두 개밖에는 안 아, 나옵니다. 또 그렇게 보면 그러겠네요. 예.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2013년부터 이제 해 오셨으니까 투자 유치라든지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이 뭐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네. 우리 기술 기업 쪽은 상대적으로 좀 호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예전에 비대면 네. 시스템, 비대면 사회가 한참 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심플한 예를 들면 화상회의 그거 1997년부터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그런데 요즘은 정말 쉬운 말로 이제 정부 부처 장관님들도 화상회의는 쉽게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게 확 오면서 유례없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센터도 2013년부터 누계로 보면 작년 말 이제 며칠 전이죠. 2021년 12월 말부로 해서 2조 한 1,700억 정도 네. 투자 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작년에만 하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불과 한 몇십 개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받아왔고 그중에 한 5% 정도가 해외에서 받은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기술 기업들이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존에 한 3, 40년 해왔던 어떤 해외 진출 전략으로 성공까지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저희 기업들의 솔루션을 찾고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형태의 해외 진출 전략으로 저희가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이 사실은 어떤 현상에 딱 맞는 걸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새로운 트렌드에 어떻게 피보팅해서 맞추느냐에 대한 네. 이슈인데 저희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그 현상을 캐치하고 네. 거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통신 기술이 됐든 아니면 무슨 영상 기술이 됐든 그거를 비대면 시스템에다가 맞춰주는 역할들을 아주 빨리 해주셨고요. 요즘의 기술은 ICT로 많이들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예. 소재, 부품 뭐 이런 거는 약간 제조업으로 이해가 되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업 분야가 됐든 그거 뭐 특별히 특별히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으시는군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ICT가 하나의 산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ICT는 산업이 아니고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커머디티가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일상용품이. 그래서 ICT가 없는 우리 일상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산업에 ICT는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 줘야 되고요. 네. 그 위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거기정통부도 ICT라는 단어를 안 쓰고 DNA라고 합니다. DNA는 뭔가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아, 네. 예, 지금 데이터 없는 우리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통신망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걸 뭐 스마트폰을 쓰든 집에서 PC를 활용하든 이번 요즘은 자동차도 커넥티드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맵 같은 거 자동으로 자기가 통신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고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거 안 들어가 있는 분야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의 ICT는 전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재 부품도 이제 ICT 없이는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탐방해볼 곳은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입니다. 이미 장외 주식 시장에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의료 AI 스타트업으로는 최초로 유니콘에 등극하게 됩니다. 유방암 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MMG는 유방 촬영술 내 유방암 존재 여부를 97%의 정확도로 검출해내고 의심 부위의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를 수치로 표기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 소프트웨어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뿐 아니라 유럽 CE 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까지 모두 획득했습니다.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해 후지필름,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스 등 굵직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루닛은 지난해 11월 프리-IPO에서 총 720억 원 규모를 유치했으며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인 헬스캐스트, 캐스딘, ACS 브라이트 엣지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일찍 뛰어든 덕분에 2020년 14억 원이었던 루닛의 매출액은 지난해 1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오는 4월 코스닥 시장 입성 예정인 루닛은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을 이끌 의료 AI 대장주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라고 그럴까 이제 상품을 수출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시장을 넓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본투글로벌에서 하시는 거는 회사 자체 그 회사의 기술력 자체를 그냥 수출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넓게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AI 기업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 AI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농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정부 주도형이고 또 사이즈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접목해봐야 나올 수 있는 매출액 사이즈가 얼마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농업 규모는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만약에 AI 똑같은 기술이지만 저희가 피보팅을 해서 적용을 하면 네. 그 시장을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분야에 적용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런 시장을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본인이 엔지니어고 쭉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 에어리어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주고 실증을 해드리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게 진짜 큰 시장이라고 느끼시면 그때부터 해외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그 분야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대표님의 마인드셋, 내가 진짜로 이걸 키워보겠다는 네. 마인드. 기술 뭐 특히 이제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로 진출해서 뭐 시장을 좀 크게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술력이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어디 진출했을 때 그쪽 시장에서 니즈가 상당히 크게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예. 그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기술 기업들은 뭐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술력이 좋아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력이 좋다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 나라에 없는 기술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농업 예를 드셨는데 그 나라에는 농업에 AI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술이 더 빨리 개발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꼭 그렇지는 꼭 않나 그렇지는 봐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최첨단일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각 시장마다 맞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저희가 좋은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내부에서 농담을 할 때는 리사이클링도 가능하다예요. 네, 저희는 이미 트렌드가 지나간 기술입니다. 한국은 한 4, 5년 전에 이미 다 누구나 다 썼던 기술인데 어떤 나라에 갔더니 거긴 이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또 내지는 저희는 통신망이 이미 4G, 5G까지 다 깔렸지만 어느 나라 가보면 5G는 언감생신, 이제 4G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5G 솔루션은 최첨단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찾아야 돼요. 옛날 기술. 옛날 3G, 4G 했던데 여기 시장이 커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저희 미들맨들의 역할이죠. 찾아서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현대판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처럼 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혁신 기술을 만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일매일 뭐 새로운 걸 만들어야만 기술력이 있다, 우리가 핵심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밖에 있는 넓은 시장에서 보자면 내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이제 거기에 침투해서 맞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게 아마 저희들이 선입견이 글로벌 진출 그러면 미국, 네. 그것도 실리콘밸리만 자꾸 상상을 하셔서 그래. 미국에 그렇게 많은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동남아나 중남미만 보더라도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하이엔드 기술을 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맞춰가는 거지. 이게 뭐 기술 평가에서 야, 이 기술은 A 플러스니까 해외 진출 가능하고 여기는 B니까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제일 좋은 기술인 거잖아요. 저희가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해요. 기술을 평가할 때 좋은 기술, 나쁜 기술,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예요. 네. 단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원하는 상태에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네. 딱 타이밍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전통적인 소재 부품이나 이런 부분도 예. 그 어떤 기술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왜 흔히 우리가 이제 소재나 부품은 일본이다. 예. 우리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들의 장인 정신은 뭐 넘사벽이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최근에 뭐 이제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소부장 쪽은 저희가 상당히 그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꾸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네. 뭐 AI 데이터하고 소부장하고 마치 다른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일렉트로닉 전자제품 쪽에 소부장이 필요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 전자 부품, 전자 제품 쪽에서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있을 때 시스코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찾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열이 납니다. 그럼 열을 빼주는 기술. 되게 아주 로우엔드 테크놀로지 같잖아요. 엄청난 하이테크입니다. 기계가 다 작아지고 있어요. 네. 작아지는데 그 틈에서 열을 뽑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자파. 전자파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이거 뭐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고화질로 바뀌고 고성능 CPU가 쓰면서 전자파 문제는 더 커지고 있어요. 전자파가 우리 몸에도 안 좋지만 이게 간섭 현상으로 멀펑션합니다, 기계들이. 네. 그러면 고가에 팔 수가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한국이 잘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인가 중국에 좀 뺏긴 상태가 됐고 저가에. 하지만 지금도 그 펀더멘탈한 능력들은 한국이 훌륭한데 문제는 너무 빨리 트렌디하게 넘어가 버려서 네. 다 AI로 지금 넘어가고 이쪽은 지금 약간 좀 빠져 있는. 근데 덕분에 이제 한일 소부장 분쟁이 생기면서 저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셋백해서 그렇죠. 이 분야에 우리 강점을 살려보자. 저희 기업들이 훨씬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즈니스 프랙티스 쪽에서 보면 일본 기업이 훨씬 잘하고 있고 좀 큽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일본은 규모가 커요. 크다 보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할 때 이 친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이 제품 구성분이 많아요. 네. 많아서 어느 한두 개 이렇게 빼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조그만 기업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업력에서 많이 뒤로 밀려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모으면 예를 들면 최근에 소부장 2차 전지도 뜨지만 그래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핀. 예,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라고 얘기하고 그래핀으로 의약 제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는 옷, 뭐 이 통신 모든 거에 들어갑니다. 근데 워낙 고가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일본 정도. 네. 예, 고가입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상당히 올라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은 상대적으로 원료값이 싸니까 저가에 조금 B급, C급 그래핀을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이 그래핀이 안 쓰여지는 아마 품목이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옷감에도 들어갑니다. 발열 자켓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핀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최근에 뜨는 새로운 신종 바이오 신약들은 그래핀을 이용한 신약들도 또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업의 영역으로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 연구소에서
먼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독일, 일본 아니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는 역시 한국일 겁니다. 하이 퀄리티. 그래핀은 뭐 다들 아시는 연필심, 흑연. 네네. 흑연을 영어로 그래파이트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흑연의 원자 단위 한 층을 그래핀이라 그럽니다. 네. 이 소재는 2004년도에 처음 영국에 있는 두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죠. 네네. 그리고 그 두 과학자는 그 발견한 업적을 그 노벨 재단에서 인정을 해서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된 그런 소재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 소재가 처음 발견됐을 때 2004년도에 그 두 과학자분께서 6가지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네네.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그리고 강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소재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네네. 그리고 이 소재가 또 유연합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재가 상당히 부피가 넓습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 3.2g의 그래핀을 가지고 축구 경기장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비필 3.2g을 예. 가지고요? 네네. 3.2g. 어떻게 가는 건지 좀 설명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원자 단위로 한 층으로 저희가 잘라냈을 때 네네. 비표면적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비표면적 넓이가 가장 뛰어난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워낙 이제 많은 이제 국내 이제 기업들을 쫙 봐 오시니까 뭐 1년 후, 2년 후, 뭐 5년 후 예. 이런 뭐 섹터라고 할까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이제 주름 잡고 있을 것이다. 요런 쪽을 아까 뭐 그래핀 얘기도 해주셨지만 좀 눈여겨 봐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뭐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네. 저희가 이제 이 글로벌 저희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리퀘스트를 받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이런 기업 있어? 네. 이런 기업 있어? 공통적인 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에요. 네. 한국에 이게 기술력이 좋다는데, 그러니까 바이오와 바이오 텍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저희가 1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신약을 이렇게 비커에다가 화학물질 넣어가지고 실험해서 7년 동안 개발해서 임상 1상, 2상, 3상 하는 티피컬한 그러한 바이오 산업이 있고요. 그건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네.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텍은 그런 신약 개발이나 혹은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혹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존에 7년 걸리던 거를 6개월, 1년.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풀과 바이오 풀은 작지만 그런 AI 데이터 엔지니어 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합이 되면 그걸 저희가 이제 2세대 바이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좀 그쪽 세그멘트 클러스터가 좀 크고 있고요. 보스턴도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내면, 그리고 그게 지금 트렌드인 것 같고, 그 저희도 하도 리퀘스트가 많이 와서 지금 뭐 매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아, 좋은 기업들이 예, 아주 많다는 지금 아직 거죠.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조만간에 아마 진단 쪽이든 신약 쪽이든 두각을 나타내고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업이에요. 로우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7년 동안을 개발해야 될 비용을 1년, 2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가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국이 아마 강할 가능성이 커서 저라면 한번 제안을 그쪽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거기서 빅샷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 가지 쪽만 뭐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역시 이게 너무 커서 메타버스입니다. 네. 소위 메타버스가 컨셉이 자꾸 이제 컨텐츠 쪽으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컨셉이 마치 이게 컨텐츠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마 저희 모든 일상을 초연결의 결정체가 메타버스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 다음은 메타버스 세상인가 봐요. 네.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인터넷, 그다음에 비대면 왔다가 비대면이 왔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빨리 네. 지금 오게 된 거고, 이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실제 생활하고 연결하느냐의 문제인데, 한국이 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IoT나 센서 같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탑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러한 센서나 IoT 하드웨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는 미국이 아니고, 페이스북이 시작을 했지만 거기는 컨텐츠 중심이라는, 우리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게 네. 메타버스 팩토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꼭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더군다나 좀 정부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5년 안에 생태계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하셨으면 산업은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올해부터는 좀 심도 있게 메타버스의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을 좀 발굴해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눈여겨 보시는 데들도 꽤 뭐 많이 있으실 거고.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기존의 것들을 메타버스로 피보팅 해줄 기업들도 꽤 많고요. 네, 예. 네. 아, 그 피보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그게 말씀 가장 들으면서. 로우 코스트 방법입니다. 또 우리 그 기술 벤처, 네. 기술 기업들 위해서 또 유니콘 기업이 이제 글로벌리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